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깊은 산세 아래 자리 잡은 청림리라는 마을에는 유난히도 매서운 겨울 바람이 일찍 찾아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박진사댁 기와지붕 위로는 고드름이 창끝처럼 매달려 있었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찬 바람은 사람들의 살결을 도려낼 듯이 날카롭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화로 앞에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긴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 김 씨는 동트기 전부터 일어나 얼음처럼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무릎이 시려오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시어머니의 엄한 가르침을 한치의 어긋남 없이 따르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불호령을 내리며 김 씨를 몰아세웠지만 김 씨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집안일을 돌보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을 쓸어내며 김 씨는 잠시 허리를 펴고 먼 산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마을 어귀에서 어수룩한 차림의 한 여인이 눈길을 헤치며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며칠 전 새로 들어오기로 한 하녀 덕순이었는데 그녀의 차림새는 한눈에 보아도 어딘가 모자라고 허술해 보였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가득했고 머리는 빗질을 제대로 하지 않아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항상 멍청해 보이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덕순이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장독대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혀를 차며 큰 소리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급히 달려가 덕순이를 부축하며 괜찮으냐고 물었으나 덕순이는 그저 헤헤거리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런 모자란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느냐며 노발대발했지만 일손이 부족했던 터라 일단은 덕순이를 행랑채에 머물게 하며 채 쓴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덕순이의 서툰 일 처리를 도와주느라 평소보다 2배는 더 고된 하루를 보내게 되었지만 결코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있는 덕순이가 안쓰러워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가져다 주며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덕순이는 김 씨가 건넨 옷을 받아들고는 잠시 묘한 눈빛을 보였으나 이내 다시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마당 구석으로 사라졌습니다. 덕순이의 일상은 그야말로 실수와 사고의 연속이었는데 부엌에서 밥을 짓다, 솥을 태워 먹는 것은 예사실이었고 빨래를 하러 나갔다가 개울물에 옷을 떠내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매타작과 고함이 집안 가득 울려 퍼졌고 김 씨는 매번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이 잘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며 대신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 댁에 바보 하녀가 들어와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조용한 마을의 저녁 식탁에서는 덕순이의 실수가 단골 이야깃거리가 되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더욱 거세지던 어느 날 밤, 김 씨는 부엌 한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는 덕순이를 발견하고는 몰래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건넸습니다. 덕순이는 그릇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마시더니 김 씨를 빤히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씨는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그저 웃으며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데 이유가 있겠느냐며 덕순이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덕순이는 그 순간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무언가 말하려다 말았는데 김 씨는 그것이 그저 추위 때문이라 생각하며 그녀의 잠자리를 살펴준 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사 댁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적막했는데 집안의 권위와 질서를 중시하는 시어머니는
며느리 김 씨의 어진 성품을 오히려 나약함으로 치부하며 더욱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김 씨는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삼켰고 오직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덕순이는 그런 김 씨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었지만 정작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를 그르치기 일쑤여서 김 씨의 고생은 나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덕순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위안을 느끼며 고단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는 김 씨에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폐그릇들을 꺼내어 깨끗이 닦아놓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정성스레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옆에서 돕겠다고 나선 덕순이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장 큰 삿대야를 마당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쟁강거리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고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튀어나와 덕순이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라 덕순이를 가로막으며 자신이 시킨 일이라며 거짓을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고 결국 덕순이는 마당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벌을 서야 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덕순이를 보며 김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시어머니 몰래 따뜻한 돌을 손수건에 싸서 그녀의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덕순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마당의 흰 눈 위에 작은 구멍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그 눈물이 단순한 서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저 이 힘든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 댁의 담벼락 너머로는 정체 모를 검은 그림자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 댁 며느리가 너무 착해서 바보 하녀 때문에 고생이 심하다며 혀를 찼지만 정작 김 씨는 덕순이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묘한 평온을 찾고 있었습니다. 덕순이는 가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중얼거리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김 씨는 그것이 그저 모자란 사람의 특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덕순이의 행동에는 어딘가 계산된 듯한 구석이 있었고 그녀가 저지르는 실수들 또한 기묘하게도 시어머니의 독설이 극에 달할 때마다 시선을 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김 씨의 친정 가문을 모욕하며 심한 말을 퍼부을 때 덕순이가 갑자기 장독대를 깨뜨리는 대형 사고를 쳐서 시어머니의 화살이 자신에게 향하도록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덕순이가 매를 맞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덕순이는 오히려 매를 맞으면서도 김 씨를 향해 살며시 윙크를 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집안에 흐르는 차가운 공기와 엄격한 규율 속에서 덕순이라는 존재는 마치 튀어나온 돌기처럼 이질적이었지만 동시에 김 씨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말동무이자 보호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노인 중 한 분인 최영감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김 씨에게 자네 집안에 범상치 않은 기운이 감도니 몸가짐을 특히 조심해야 하네라며 의미심장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이 시어머니의 기세가 더욱 드세질 것을 뜻하는 줄 알고 걱정했지만 최영감의 시선은 김 씨의 뒤를 따르던 덕순이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덕순이는 최영감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는데 평소의 흐리멍덩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씨는 그 광경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최영감에게 인사를 건네고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진사 댁의 넓은 앞마당은 매일 아침 덕순이가 쓸어낸 빗자루 자국으로 가득했지만 사실 그 자국들은 어딘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그려진 문양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그저 덕순이가 서툴러서 그런 것이라 여겼으나 담벼락을 넘어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그 문양 위에 내려앉을 때면 기이한 아름다움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씨는 잠결에 행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덕순이의 목소리였으나 평소의 어수룩한 말투가 아닌 매우 위엄있고 절제된 투였습니다. 김 씨는 꿈결이라 생각하며 다시 잠이 들었지만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덕순이를 집안의 골칫덩이로 규정하고 어떻게든 내쫓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으며 김 씨에게는 덕순이를 감싸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만약 한 번만 더 덕순이를 옹호한다면 며느리로서의 자격도 박탈하겠다는 위협에 김 씨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추운 겨울날 의지할 곳 없는 여인을 길가로 내모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끝내 시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김 씨의 고집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부엌의 화덕에서는 장작 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덕순이는 그 불빛 아래 앉아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에 쥐어진 작은 장신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다가오자 그녀는 황급히 물건을 숨겼지만 김 씨는 그 물건이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아주 귀한 옥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잠깐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의아했지만 덕순이가 어디선가 주운 것이라 생각하고 굳이 묻지 않았으며 다만 남의 눈에 띄면 큰일이 날 수 있으니 잘 보관하라고 타일렀습니다. 덕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 씨의 소매를 살짝 잡더니 아 씨의 마음은 참으로 따뜻한 봄날 같사옵니다. 라고 작게 읊조렸습니다. 마을에는 어느덧 섣달그춤이 다가오고 있었고 박진사 댁은 조상들께 올릴 제사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제수에 쓰일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부치며 정성을 다했지만 시어머니는 모든 과정에 참견하며 김 씨의 솜씨가 형편없다며 타박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순이는 그 틈바구니에서 심부름을 한답시고 사방을 뛰어다녔지만 오히려 재상 위에 올릴 과일을 떨어뜨리거나 기름병을 엎지르는 등 사고를 연발하여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도끼가 서려 김 씨와 덕순이를 한꺼번에 몰아낼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밤, 김 씨는 행랑채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덕순이가 얇은 옷차림으로 눈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걱정된 김 씨는 겉옷을 챙겨 입고 몰래 그녀를 뒤따라갔는데 덕순이가 도착한 곳은 마을 뒤편의 낡은 사당 근처였습니다. 그곳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내들이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었고 덕순이는 그들 앞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자세로 서서 무언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죽였으나 강한 바람 소리에 그들의 대화 내용은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순이는 다시 평소와 다름없는 어수룩한 모습으로 마당을 쓸고 있었고 김 씨는 간밤에 본 광경이 혹시 환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덕순이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예리함은 어젯밤 본 그 위험 있는 여인의 모습과 분명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덕순이에게 다가가 어젯밤 어디에 갔었느냐고 넌지시 물어보았으나 덕순이는 어젯밤이라니요. 저는 아씨가 주신 이불 속에서 쿨쿨 잠만 잤는걸요. 라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마음속에 커다란 의문을 간직한 채 다시 고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박진사 댁의 가풍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으나 속으로는 시어머니의 지나친 욕심과 질투로 인해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며느리 김 씨는 그 속에서 시들어가는 꽃과 같았습니다. 덕순이는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때를 기다리는 매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밥통을 깨뜨리거나 옷감을 찢는 등의 바보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덕순이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재수가 없다느니, 귀신이 들렸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결국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녀는 이것을 빌미로 김 씨와 덕순이를 동시에 처단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차가운 겨울 달빛이 박진사 댁기와 지붕을 차갑게 비추고 있을 때, 김 씨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며 시어머니의 꾸중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덕순이가 앉아 실타래를 엉망으로 만들며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김 씨는 그 모습마저도 이제는 정겹게 느껴질 정도로 덕순이에게 정이 깊게 들어 있었습니다. 덕순이는 김 씨의 얼굴에 드리운 수심을 보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아씨, 곧 큰 눈이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이 녹고 나면 진정한 봄이 올 것이니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덕순이의 말이 그저 위로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덕순이의 손은 어느덧 날카로운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차 험악해져 갔고, 박진사 댁의 재산을 노리는 외부의 시선들도 하나둘씩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점점 더 혹독하게 아랫사람들을 대했으며, 그 화살은 고스란히 며느리 김 씨의 어깨 위에 쏟아졌습니다. 덕순이는 그런 김 씨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주먹목을 불끈 쥐었지만,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님을 알고 스스로를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혹한의 겨울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박진사 댁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어느 날 꿈속에서 자신의 집마당에 거대한 용이 내려앉아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보았는데, 그 용의 눈이 덕순이의 눈과 너무나 닮아 있어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덕순이는 코를 골며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김 씨의 심장은 알 수 없는 예감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덕순이가 단순한 하녀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런 곳에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어수룩한 하녀가 조만간 자신과 이 집안에 닥칠 위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박진사 댁은 겉으로 평온해 보였으나 내부에서는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다시금 대지를 집어삼킬 듯한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덕순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다가올 운명을 예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덕순이는 그런 김 씨의 손을 맞잡으며 말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이 잠든 고요한 밤에 오직 박진사 댁의 행랑채 불빛만이 희미하게 새어나와 어둠을 밝히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마지막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박진사 댁의 낡은 석가래를 흔들며 지나가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에 낯선 나그네 한 명이 나타나 집안의 평온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진사의 먼 친척이라고 자처하는 조씨라는 사내였는데, 기름진 얼굴에 비열한 웃음을 머금은 채 커다란 진보다리를 들고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친척의 방문에 반색하며 그를 안방으로 불러들였고,
조 씨는 현란한 말솜씨로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추며 은근슬쩍 집안의 재산 형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조 씨의 눈빛에서 풍기는 탐욕스러운 기운을 단번에 알아차렸으나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정성껏 주안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조 씨는 술잔을 기울이며 시어머니에게 교묘한 말들로 며느리 김 씨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기 시작했는데 그는 김 씨가 친정 가문의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안의 귀중품을 노리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헛소문을 늘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설마 하는 표정이었으나 조 씨의 끈질긴 설득과 거짓 증거들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당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덕순이는 일부러 발을 헛디뎌 조 씨의 신발 위에 구정물을 쏟아버렸고 조 씨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지만 덕순이는 그저 모자란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할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는 어느덧 박진사댁 며느리가 친정으로 재물을 빼돌리고 있다는 조 씨가 퍼뜨린 흉흉한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물을 기르며 세상에 그 참한 며느리가 그럴 줄은 몰랐네라며 수군거렸고 김 씨가 길을 지나갈 때마다 대놓고 눈총을 주거나 노골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지만 이미 시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깊게 뿌리 내린 뒤라 어떤 말도 변명처럼 들릴까봐 그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박진사 댁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늙은 머슴장 노인은 어느 날 밤 김 씨가 장독대 뒤에서 몰래 흐느끼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충고를 건넸습니다. 그는 아씨, 집안에 들어온 뱀은 꼬리를 밟기 전까지는 독을 품고 숨어있는 법이니 부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라며 조 씨의 행실을 주의 깊게 살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김 씨는 장노인의 따뜻한 위로에 잠시 마음을 추슬렀으나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감시와 조 씨의 간사한 이간질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덕순이는 조 씨가 사랑채에 머무는 동안 그의 방바닥을 닦는 척하며 방 안의 구석구석을 예리하게 훑어보았고 조 씨가 보따리 속에 숨겨둔 정체 모를 약품과 위조된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리숙한 표정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렸지만 조 씨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그의 행동 반경을 꼼꼼히 체크하며 무언가 중대한 결단을 내리려는 듯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한편 조 씨는 덕순이가 자신의 방을 너무 자주 들락거리는 것을 수상히 여겨 그녀를 따로 불러 매질을 하려 했으나 덕순이는 일부러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신яб을 하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겨울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갔고 시어머니는 이제 식사 자리에서 김 씨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은 채 조 씨와만 담소를 나누며 집안의 대소사를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 씨는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신뢰를 등에 업고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아랫사람들에게 호통을 쳤으며 특히 김 씨에게는 대놓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조상님께 올릴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손이 떨려 칼질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덕순이가 옆에서 몰래 나무를 다듬어주며 힘을 북돋아준 덕분에 겨우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 댁에서 매일같이 들려오는 고함과 울음소리에 혀를 차며 저 집도 이제 운이 다했나 보다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기 섞인 구경거리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마을 주막을 돌아다니며 김 씨의 부덕함을 선전하고 다녔고 김 씨의 친정 가문을 몰락한 양반 가문이라 비하하며
그녀가 돈에 눈이 멀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꾸며내어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결국 인근 고을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김 씨의 이름은 정절과 현숙함의 상징에서 탐욕의 화신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새벽, 김 씨는 시어머니가 아끼는 옷가락지가 없어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조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 씨의 방을 수색해야 한다며 시어머니를 충동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며느리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수건에 쌓인 옷가락지가 발견되자 김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조 씨는 의기양양하게 이래도 결백하시다는 겁니까? 라며 김 씨를 몰아세웠고,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김 씨를 곳간에 가두고 내일날이 밝는 대로 집에서 내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곳간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김 씨는 조 씨가 미리 손을 써둔 계략임을 직감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자신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항변할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더니 곳간 문틈으로 덕순이가 따뜻한 감자 한 알과 털신 한 켤레를 밀어 넣어주며 아씨,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 조금만 더 견디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김 씨는 덕순이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위로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고, 차가운 감자를 손에 꼭 쥔 채 길고 긴 밤을 추위와 공포 속에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조 씨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박진사 댁의 명예를 실추시킨 며느리의 죄상을 공포하며 그녀를 집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린 채 뒤로 물러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김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겉만 번드르르 하더니 속은 구렁이 같구나라며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꼿꼿한 자세로 서서 저는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쳤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조 씨의 비웃음과 사람들의 고함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저 멀리서 장노인이 마을의 최고 어른인 이 진사를 모시고 나타나 잠시만 처분을 멈추라고 소리쳤고, 이 진사는 박진사 댁의 사정이 너무나 기괴하여 직접 조사를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조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이 진사에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엇을 더 조사하신다는 겁니까? 라고 항의했지만 이 진사의 엄격한 눈빛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진사는 김 씨를 향해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사람의 진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니 내 잠시만 시간을 주겠네라고 말하며 상황을 일단락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이 진사의 개입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마을 어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김 씨를 다시 방으로 들여보내고는 감시를 더욱 엄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자 초조해하며 덕순이를 불러 김 씨를 감시하게 시켰으나 덕순이는 여전히 멍청한 표정으로 조 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척하며 뒷간 청소만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덕순이는 이 진사와 장노인 사이에서 비밀리에 서신을 전달하며 조 씨의 과거 행적과 그가 이 마을에 들어온 진짜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막의 주인은 조 씨가 매일 밤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돈거래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소문을 장노인에게 전해주었고, 장노인은 이를 바탕으로 조 씨가 전문적인 사기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포섭하여 김 씨의 친가에 대한 악소문을 더욱 자극적으로 퍼뜨리게 했고, 김 씨의 친정아버지가 빚독촉에 시달려 병석에 누웠다는 가짜 소식까지 조작하여 김 씨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김 씨는 친정 소식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덕순이가 건넨 모두 거짓이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는 쪽지를 보고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는 매일 밤 조 씨와의 밀담이 오갔는데 조 씨는 시어머니에게 박진사가 남긴 문중의 땅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돌려주면 김 씨를 완벽하게 축출하고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아주겠다고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김 씨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해 조 씨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조상대대로 지켜온 땅을 남의 손에 넘기려는 위험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벽장 속에 숨어 듣고 있던 덕순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조 씨의 파렴치함에 치를 떨었지만 아직은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함을 알고 참을성 있게 다음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져 마을의 개울물이 바닥까지 꽁꽁 얼어붙었고 박진사 댁의 우물마저 얼음이 두껍게 얼어 물을 내는 것조차 힘든 고역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얼어붙은 우물물을 깨기 위해 도끼를 들고 나섰으나 기력이 쇠해 자꾸만 헛스윙을 했고 이를 본 조 씨는 며느리가 살기가 등등해서 도끼질까지 하는구나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덕순이는 조 씨가 보지 않는 틈을 타 단숨에 얼음을 깨뜨려 물을 채워주었으나 김 씨가 고맙다고 인사하기도 전에 다시 어설픈 걸음걸이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을 산지기인 최 노인은 산 위에서 박진사 댁을 내려다보며 저 집의 기와 위로 검은 안개가 자욱하니 곡소리가 날 징조로다라며 장 노인에게 의미심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장 노인은 최 노인의 말을 듣고 집안의 보물을 보관하는 비밀 곳간의 열쇠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며 조 씨가 그곳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을 하고 덕순이에게 밤낮으로 경계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 씨는 이제 대담해져서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곳간 주변을 서성이며 자물쇠의 모양을 살피기 시작했고 그의 손에는 언제라도 자물쇠를 딸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조 씨는 김 씨에게 몰래 다가와 지금이라도 당신이 옷가락질을 훔쳤다고 자백하고 마을을 떠나면 친정아버지의 병원비를 대주겠다며 비겁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김 씨는 조 씨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죽어도 당신 같은 몰이배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맞섰고 이에 격분한 조 씨는 김 씨의 뺨을 때리며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덕순이는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조 씨의 악랄함이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음을 깨닫고 자신이 준비해온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안의 노복들은 이제 조 씨의 횡포에 못 이겨 하나둘씩 집을 떠날 궁리를 하기 시작했고 남아있는 이들도 조 씨의 눈치를 보느라 김 씨를 돕는 일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장 노인과 덕순이만이 김 씨의 곁을 지켰으나 시어머니는 이들마저도 조 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쫓으려 하여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홀로 방 안에서 조상님의 위패를 모셔둔 곳을 바라보며 이 집안을 지키지 못한 저의 죄가 큽니다라고 빌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그녀의 하얀 소매자락은 어느새 눈물로 얼룩져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조 씨는 드디어 시어머니로부터 문중 땅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문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했고 그는 승리감에 취해 주막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거하게 술을 사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 씨가 박진사 댁의 실세가 된 것을 보고 그에게 아부하기 바빴으나 몇몇 안목 있는 노인들은 조 씨의 눈에서 광기를 잃고 조만간 큰일이 터질 것을 예견했습니다. 덕순이는 조 씨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그가 떨어뜨린 중요한 서신 한 통을 입수하게 되었고 그 서신에는 조 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수많은 집안을 파멸시킨 전적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신의 내용을 확인한 덕순이는 즉시 이 진사의 집으로 달려가 이를 전달했고
이 진사는 서신의 내용을 보고 경악하며 관가의 비밀리에 협조를 요청하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이긴 줄로만 알고 다음 날 아침 김 씨를 공식적으로 가문에서 파냈음을 선포하고 그녀를 마을 밖으로 압송하려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흔들려 주저했지만 조 씨가 내미는 거짓 장부와 김 씨에 대한 악담에 다시금 마음을 굳게 닫고 며느리를 내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진사 댁의 대문은 이제 김 씨에게는 영원히 닫힐지도 모르는 거대한 절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한 새벽. 김 씨는 자신의 짐을 꾸리며 정들었던 방 구석구석을 어루만졌고 덕순이는 옆에서 말없이 눈물만 닦고 있었습니다. 덕순이는 김 씨의 귀에 대고 아씨, 내일 해가 뜨면 모든 어둠이 사라질 것이니 제발 저를 믿고 끝까지 당당해지셔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 씨는 덕순이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그 단호한 어조에서 말할 수 없는 큰 힘을 얻고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의 차가운 손을 맞잡고 다가올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서늘한 새벽 공기를 호흡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고 조 씨는 마을 사람들을 대거 동원하여 박진사 댁 마당에 운집하게 한 뒤 김 씨를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내어 무릎을 꿇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높은 마루에 앉아 고개를 돌린 채 있었고 조 씨는 위풍당당하게 김 씨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으며 그녀를 당장 마을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질 기세로 김 씨를 비난했으나 김 씨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조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결백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수많은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군들이 들이닥치며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관군들을 이끌고 들어온 것은 뜻밖에도 마을의 이 진사와 장노인이었으며 그들 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엄숙한 차림의 여인들이 호의를 받으며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당황하여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라고 소리쳤으나 관군들은 단숨에 조 씨를 포위하여 바닥에 굴복시켰습니다. 이때까지 어수룩하게만 굴던 하녀 덕순이가 갑자기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시어머니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평소의 바보 같은 웃음을 지우고 서늘한 눈빛으로 조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조 씨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기록된 비단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고 이제껏 보지 못한 위험이 온 마당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의 어둠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무거웠으며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조차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어 들리지 않는 듯한 정막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조상님들께 자신의 결백을 빌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오직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려왔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기는 그녀의 얇은 저고리를 뚫고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묘하게 흘러갔는데 어수룩하던 하녀 덕순이가 평소와 달리 아주 이른 시간부터 마당을 쓸지 않고 부엌 한 구석에서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김 씨가 다가가 말을 걸려하자 덕순이는 평소의 그 바보 같은 웃음 대신 아주 잠시였지만 서늘하고도 깊은 눈빛을 내비쳤으며 이내 다시 입가에 어설픈 미소를 띠며 아씨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 끌었습니다. 덕순이의 손등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작은 흉터들이 몇 개 나 있었는데 그것은 험한 일을 해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조 씨는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방을 드나들며 김 씨를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재촉했고 그의 목소리는 담장 너머 마을 길까지 새어나갈 정도로 높고 당당하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 씨의 성화에 못 이겨 곡간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나 이미 김 씨의 방에서 옷가락지가 나온 이상 더는 감싸줄 명분이 없다는 생각에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조 씨의 눈치를 보느라 김 씨에게 따뜻한 물 한 사발조차 건네지 못했고 오직 덕순이만이 몰래 숭늉을 끓여 김 씨의 방 문턱에 놓아두고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덕순이가 가져다 준 숭늉을 마시며 문득 지난밤 자신이 보았던 사당 근처의 광경을 떠올렸는데 그때 덕순이와 함께 있었던 사내들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음을 다시금 깨닫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덕순이가 혹시 가문의 원수이거나 자신을 해치려 온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따뜻한 손길과 배려를 생각하면 결코 나쁜 사람일 리 없다는 믿음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행랑채로 향했으나 덕순이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으며 그녀가 머물던 자리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보따리 옆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자로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는 문구가 아주 정갈하고 힘있는 필체로 적혀 있어 김 씨를 더욱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이 글씨가 결코 그를 모르는 하녀의 솜씨가 아님을 확신했고 덕순이가 일부러 정체를 숨기고 이 집에 들어온 데에는 아주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소매자락에 깊이 숨기고 시어머니의 부름에 따라 안방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조 씨가 승리감에 도취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시어머니 앞에서 김 씨의 친정 가문이 예전에 저질렀던 사소한 실수들까지 들먹이며 그녀의 인성을 깎아내렸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물어야 가문의 수치를 씻을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김 씨의 파르르 떨리는 어깨를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며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김 씨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자신의 진심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조용히 조 씨의 비난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여전히 박진사 댁의 며느리 이야기가 화제였는데 어떤 이는 김 씨를 불쌍히 여기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조 씨가 퍼뜨린 거짓 소문에 속아 김 씨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장로인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조 씨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조 씨가 예전에 다른 고을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한 가문을 파멸시킨 적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장로인은 이 사실을 즉시 이 진사에게 알렸고 이 진사는 조 씨가 가진 가짜 문서들의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 관가에 보냈던 연락의 답신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한편 덕순이는 마을 뒤편 산자락에서 어젯밤 만났던 사내들과 다시 합류하여 진사댁의 보물을 노리는 조 씨의 일당들이 오늘 밤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녀의 남루한 옷을 벗어 던지고 날렵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품속에서 반짝이는 암행어사의 밀사임을 증명하는 패를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조정의 명을 받아 전국을 떠돌며 탐관오리와 악덕 사기꾼들을 처단하는 비밀 요원이었고 박진사 댁은 그녀가 이번에 맡은 가장 큰 사건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덕순이는 다시 하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조 씨가 누군가와 은밀히 만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조 씨는 마을의 불량배들에게 돈을 건네며 오늘 밤 김 씨를 압송할 때 소란을 피워 시선을 돌리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덕순이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모두 엿들었으며 조 씨가 사실은 옷 가락지를 훔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온 가짜 가락지를 김 씨의 방에 숨겨두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조 씨의 악랄함에 분노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끝까지 정체를 숨기고 다시 어수룩한 하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덕순이는 김 씨를 몰래 불러내어 아주 짧고 강렬한 어조로 아씨.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놀라지 마시고 저의 눈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한 뒤 다시 바보 같은 표정으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덕순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느껴지는 형언할 수 없는 신뢰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 씨의 위협이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진실이 밝혀질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스스로를 가다듬고 시어머니의 부름에 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조 씨는 마을 사람들을 다시 박진사 댁으로 불러 모았고 며느리 김 씨를 정식으로 문중에서 파내어 마을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의식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마당에 모여들었고 김 씨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높은 마루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으며 조 씨는 위험 있는 척하며 두루마리를 펼쳐 김 씨의 가짜 죄목들을 큰 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악마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조 씨가 낭독을 마치고 김 씨를 끌어내려 하는 순간 구석에서 멍하니 서 있던 덕순이가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웃음소리는 평소의 바보 같은 소리가 아니라 조 씨를 비웃는 듯한 아주 날카롭고 명쾌한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덕순이를 바라보았고 조 씨는 당황하여 이 미친년이 어디서 감히 방해를 하느냐라며 덕순이의 뺨을 때리려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덕순이는 가볍게 조 씨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버렸고 조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게 되어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덕순이는 품속에서 반짝이는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시어머니 앞에 내던졌는데 그 안에는 조 씨가 훔쳐갔던 진짜 옷 가락지가 들어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영롱한 빛깔에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덕순이는 이제껏 숨겨왔던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이 가락지는 조 씨가 김시아 씨의 방에 숨겨둔 가짜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갑오이오라고 외치며 조 씨의 모든 계략을 낱낱이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장로인과 이 진사가 미리 배치해둔 마을의 장정들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아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덕순이의 활약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는 가짜와 진짜 가락지를 비교해보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덕순이는 조 씨가 다른 지역에서 저질렀던 죄상들이 적힌 문서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조 씨의 정체가 전문적인 사기꾼임을 공포했습니다. 조 씨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으나 덕순이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여 더는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속았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조 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을 밖에서 관군들의 우렁찬 함성이 들려오며 대문이 활짝 열렸고 덕순이가 미리 연락해두었던 고을 사또와 병사들이 위풍당당하게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덕순이 궁 앞에서 정중하게 예를 갖춘 뒤 암행어사의 밀사패를 내보였고 사또는 고개를 숙이며 덕순이의 공로를 치하하며
조 씨와 그 일당들을 즉시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조 씨는 관군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고 소리쳤으나 이미 그의 죄악은 하늘과 땅이 알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 씨의 손을 잡으며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의심했구나. 부디 이 어미를 용서해 다오라고 말하며 흐느꼈고 김 씨는 시어머니를 품에 안으며 모두가 무사히 지나갔으니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덕순이는 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김 씨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아씨의 어진 마음이 없었다면 저 또한 이 일을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씨의 결백이 밝혀진 것을 축하하며 한마음으로 박수를 쳤고 박진사 댁을 감싸고 있던 어둡고 차가운 기운은 따뜻한 등불빛에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군들이 조씨 일당을 끌고 나간 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박진사 댁의 마당에는 여전히 승리의 여운과 감동이 가득 남아있어 사람들은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이 진사는 김 씨의 기계를 높이 평가하며 이 댁의 며느리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귀감이라고 칭송했고 마을 부인들은 자신들이 김 씨를 비난했던 것을 사과하며 너도 나도 김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김 씨는 그들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들였으며 덕순이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하여 그녀의 진짜 정체와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덕순이는 김 씨의 방에 앉아 자신의 고단했던 잠행 생활과 이 집안에 들어오게 된 상세한 경위를 설명해 주었는데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전설처럼 신비롭고도 가슴 아픈 사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가족을 잃고 조정의 비밀 요원으로 길러졌으며 전국의 억울한 백성들을 돕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김 씨는 덕순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녀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앞으로는 위험한 일 대신 이곳에서 편히 지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덕순이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지만 박진사 댁의 부엌에서는 다시금 활기가 넘쳐났는데 장노인이 시장에서 사온 고기와 좋은 나물들로 김 씨와 덕순이를 위한 성대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며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음식에 담으려 했었고 집안의 다른 하인들도 덕순이를 더 이상 하녀가 아닌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마당의 흰 눈 위로는 이제 차가운 바람 대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통스러웠던 겨울의 기억은 가마솥의 열기에 서서히 흩어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덕순이는 김 씨에게 아씨, 제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이곳의 따뜻함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김 씨는 덕순이에게 자신이 직접 수놓은 비단 주머니를 선물하며 앞날의 안녕을 빌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덕순이에게 큰 상금을 내리려 했으나 덕순이는 이를 정중히 거절하며 오직 김 씨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보람이라고 말해 모든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의 온기는 그 어느 해의 봄보다도 따스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마을 노인들은 박진사 댁의 애군이 모두 물러갔음을 축하하며 덕담을 나누었고 김 씨는 자신의 결백을 지켜준 하늘과 덕순이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얻었으며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만난 가장 어수룩한 동반자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수호천사였음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박진사 댁의 등불은
새벽녘까지 꺼지지 않았고 그 불빛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덕순이는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날 준비를 하며 행랑채에서 짐을 꾸렸는데 그녀의 짐 속에는 김 씨가 준 주머니와 시어머니가 챙겨준 정성 어린 음식이 소중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다음에는 또 어느 곳에서 억울한 사람을 돕게 될지 생각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김 씨 또한 자신의 방에서 평온한 마음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녀의 머리맡에는 진짜 옥가락지가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가문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셋째 부분이 마무리될 즈음 청림리 마을에는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왔고 조 씨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박진사댁의 명예는 김 씨의 인내와 덕순이의 지혜 덕분에 더욱 눈부시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덕순이는 더 이상 어수룩한 하녀가 아닌 전설적인 의인으로 기억될 것이며 김 씨는 그 의인을 보듬어 안았던 진정한 대갓집 며느리로 칭송받게 될 것입니다. 겨울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이 아름다운 진실의 꽃은 다가올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고요한 눈 내리는 밤 속으로 깊게 잦아들었습니다. 살을 베는 듯한 혹한의 기운이 박진사댁 대문을 넘어 마당 구석구석까지 파고들던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조 씨의 기세등등한 외침에 이끌려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 위에 서 있는 며느리 김 씨의 모습은 마치 금방이라도 꺾일 듯한 가녀린 꽃 한 송이 같았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가문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김 씨가 훔쳤다고 주장하는 가락지를 높이 들어 보이며 이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음을 선언했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지금 당장 며느리를 내쫓지 않으면 가문의 신령이 노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겁박을 주었고 이미 의심의 늪에 깊이 빠진 시어머니는 차가운 시선으로 며느리를 외면했습니다. 김 씨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집안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던 어수룩한 하녀 덕순이가 마당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덕순이는 평소에 굽은 어깨를 꼿꼿이 펴고 얼굴에 가득했던 멍청한 웃음기를 단숨에 지워버린 채 조 씨를 향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기계로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덕순이의 입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엄숙하고도 명료한 울림이었으며 그녀는 조 씨가 손에 든 옷가락지를 가리키며 그것이 교묘하게 만들어진 가짜임을 만천하에 폭로했습니다. 조 씨는 당황하여 어수룩한 하녀가 미쳤다며 소리를 질렀으나 덕순이는 품속에서 반짝이는 암행어사의 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패를 꺼내어 사람들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고 시어머니는 너무나 놀라 마루 끝을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덕순이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덕순이는 조정에서 파견되어 이 지역의 악질 사기꾼들을 추적하던 비밀 관리였으며 조 씨가 박진사댁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하녀로 잠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 씨가 밤마다 몰래 가짜 장부를 만들고 옷가락지를 훔쳐 김 씨의 방에 숨겨두는 현장을 한 번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기록해 두었음을 낱낱이 밝혀나갔습니다. 조 씨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도망치려 했으나 덕순이의 신호에 맞춰 대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관군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조 씨와 그의 수하들을 단단히 포박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조 씨가
김 씨에 대해 퍼뜨렸던 모든 소문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경솔함을 뉘우치며 김 씨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덕순이는 이제껏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진짜 옷가락지를 시어머니에게 정중히 건네며 며느리 김 씨의 어진 성품이 아니었다면 이 집안은 이미 조 씨의 손에 넘어가 파멸했을 것이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짜 가락지의 영롱한 빛을 보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으려 했는지 깨닫고는 통곡하며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사죄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구해준 덕순이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하려 했으나 덕순이는 오히려 김 씨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아씨의 따뜻한 마음씨가 차가운 겨울을 녹였노라고 담담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조씨 일당이 관군들에게 끌려가 마을 밖으로 압송되자 살얼음판 같았던 박진사 댁의 분위기는 마치 봄날의 햇살이 비친 듯 순식간에 온화하게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씨의 결백이 밝혀진 것을 축하하며 저마다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집안의 하인들은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을 털어내고 마당에 눈을 치우며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준비했습니다. 관가에서 나온 서리들은 조 씨가 그동안 다른 마을에서 갈취했던 재산들을 파악하여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며 박진사 댁의 명예는 이전보다 더욱 높게 회복되어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김 씨를 안방으로 정중히 모셔 극진히 대접하였고 그동안에 혹독했던 시집살이를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는 김 씨의 뜻을 존중하며 집안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덕순이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알리고 길을 떠나려 했지만 온 집안 식구들이 만류하며 하루만이라도 더 묵고 가기를 간곡히 청하여 결국 그날 밤 성대한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박진사 댁의 부엌에서는 고소한 젖냄새와 따뜻한 떡국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김 씨와 덕순이는 화로 앞에 마주 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덕순이는 자맹 중에 김 씨가 보여준 배려가 자신의 고단한 삶에 큰 위로가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김 씨는 덕순이의 강인한 모습에서 여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용기를 배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박진사 댁 때문에 길조가 깃든 집이라는 현판을 새로 써주며 이 집안의 어진 며느리가 앞으로 가문을 얼마나 번창하게 할지를 칭송하는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박진사 댁 마당에는 조 씨가 남기고 간 탐욕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 오직 정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온기만이 남아 겨울밤의 추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며느리의 잠자리를 살펴주며 따뜻한 소미불을 덮어주었고 김 씨는 이제야 마음 편히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다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덕순이는 행랑채가 아닌 귀빈들이 머무는 사랑채에서 대접을 받으며 자신이 지켜낸 이 집안의 평화가 영원하기를 달빛 아래 조용히 기도하며 고요한 밤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조 씨가 몰래 숨겨두었던 장부와 가짜 문서들을 모두 불태우며 다시는 이 마을에 사악한 무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결의를 다졌고 그 불꽃은 밤하늘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김 씨는 그 불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짓누르던 모든 억울함과 슬픔이 저 연기와 함께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이제는 정말로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덕순이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새로운 길을 떠나야 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사람의 진심이라는 가장 큰 수확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박진사 댁의 우물물은 더 이상 얼어붙지 않는 듯 따뜻하게 느껴졌고 집안의 개들조차 이제는 낯선 침입자의 기운이 사라진 것을 아는지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마당 한 구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중에 문득 일어나 며느리의 방을 한 번 더 살핀 뒤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며 조상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반전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웃 고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며 착한 끝은 복이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지만 그것은 예전의 차가운 정막이 아니라 포근하고 넉넉한 안정감이 느껴지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김 씨는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은은한 달빛을 보며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어수룩한 하녀의 진짜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 속에 숨겨진 위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법을 배운 그녀에게 이번 겨울은 시련이 아닌 성장의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겨울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은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씨 일당이 떠난 뒤 집안 곳간에서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곡식과 옷감들이 발견되었고, 시어머니는 이를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김 씨의 이름으로 덕을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댁 며느리의 인자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고, 이제 청림리 마을에서 김 씨의 이름은 지혜와 자애의 대명사가 되어 아이들에게까지 들려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덕순이는 잠들기 전 김 씨가 정성껏 지어준 새 옷을 머리맡에 놓아두고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 집안이 겪을 행복한 나날들을 상상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깊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마을의 서당 훈장님은 이번 일을 설중매의 진실이라 이름지어 기록에 남겼으며 며느리 김 씨의 인내와 덕순이의 정의로운 행동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댁의 담장 아래에는 벌써 눈을 뚫고 올라올 봄꽃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고, 집안의 모든 구성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는 새로운 가풍을 세우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여전했지만 집안의 사람들은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잊었으며, 고통스러웠던 추방의 위기는 오히려 가족의 결속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불씨가 되어 활활 타올랐습니다. 김 씨는 밤새 잠을 설쳤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덕순이가 지켜준 평화로운 방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내일 아침 덕순이에게 건넬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덕순이가 좋아하는 나무를 다듬고 맛있는 떡을 빚으며 비록 신부는 달랐지만 자신의 영혼을 구해준 진정한 벗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려 정성을 다했습니다. 덕순이는 잠결에 들려오는 김 씨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잠시 눈을 떴으나 그 소리가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하게 느껴져 다시 안심하고 깊은 꿈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모든 거짓을 몰아내고 정의가 바로 선 박진사댁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으며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던 불신의 안개도 새벽 서리와 함께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조씨라는 아기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앞으로 그 어떤 사기꾼도 이 마을의 단합된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 촛불을 끄며 나지막이 고맙습니다. 덕순아라고 읊조렸고 그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 공기를 타고 행랑채 넘어 덕순이의 귓가에 닿아 따스한 온기로 변해 머물렀습니다. 이른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덕순이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짐을 챙겼으며 그녀가 머물던 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놓인 김 씨의 정성어린 보따리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어 안방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고 이제는 암행어사의 밀사가 아닌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눈물을 훔쳤습니다. 덕순이는 대문을 나서며
어젯밤 마을 사람들이 써준 현판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지켜낸 이 소중한 평화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빌며 눈 덮인 산길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 댁의 하인들은 잠에서 깨어 덕순이가 떠난 것을 확인하고 아쉬워했지만 그녀가 남긴 정의의 기계와 지혜로운 행동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를 대할 때마다 항상 덕순이가 남긴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했고 김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더욱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무너졌던 집안의 위계를 사랑으로 다시 세워나갔습니다. 혹한 속에서 며느리가 쫓겨날 뻔했던 그 긴박한 순간은 이제 박진사 댁의 가장 자랑스러운 전설이 되어 대대로 자손들에게 들려줄 소중한 가문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에서 김 씨를 만날 때마다 먼저 머리 숙여 인사하며 그녀의 덕망을 칭송했고 김 씨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며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어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조 씨가 훔치려 했던 가문의 보물들은 이제 김 씨의 현명한 관리 아래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종잣돈이 되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놀라운 기적은 청림리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고 사람들은 이제 눈이 내릴 때마다 그 추위 속에서도 결코 얼어붙지 않았던 한 며느리의 진심과 하녀의 충성심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덮였습니다. 잔설이 남은 박진사 댁 마당에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봄나무를 다듬는 광경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덕순이가 떠난 빈자리는 그녀가 남긴 깊은 감동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김 씨는 매일 아침 대문을 열 때마다 덕순이가 처음 들어오던 그날의 어수룩한 모습을 추억하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박진사 댁을 둘러싼 모든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고 진정한 주인의 자리를 되찾은 김 씨의 앞날에는 이제 밝고 따사로운 봄볕만이 가득할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이 진사는 박진사 댁의 정원에 덕행의 나무를 심어주며 이 집안의 이야기가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정성껏 가꾸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씨는 그 나무 밑에 서서 덕순이가 떠나간 산길을 바라보며 그녀의 안녕을 빌었고 자신 또한 그 나무처럼 뿌리 깊은 현모양처로서 가문을 든든히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조 씨가 뿌린 악의 씨앗은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되었지만 김 씨가 심은 선의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온 마을을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의 이야기가 마무리될 무렵 박진사 댁의 화덕에서는 저녁밥 짓는 냄새가 향긋하게 풍겨나왔고 집안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오늘 하루의 평온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겨울의 여운이 남아 차가운 바람이 불었으나 집안의 등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올라 어둠을 멀리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가족들의 밥그릇에 정성을 담아 밥을 펐고 그 따뜻한 밥 공기 속에는 억울함을 씻어내고 진실을 지켜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행복의 맛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박진사 댁의 기와 지붕 위로 쏟아지며 간밤에 쌓였던 하얀 눈들을 소리 없이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날카로운 고드름들도 따스한 온기에 못 이겨 투명한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며 마당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껏 이 집안을 짓누르고 있던 차갑고 무거운 공기는 어디론가 흩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는 흙내음 섞인 포근한 봄의 전령사가 찾아와 담장 너머의 매화나무 가지를 살며시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며 눈부신 세상의 빛을 가슴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며느리의 방을 직접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전의 서슬퍼런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인자한 어머니의 표정으로 김 씨의 손을 꼭 맞잡으며 내가 참으로 어리석어 너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구나라며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품 안에서 집안의 모든 권한을 상징하는 커다란 곡간,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김 씨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제 김 씨를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화해와 신뢰의 증표였으며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열쇠를 받으며 시어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동안 조 씨가 머물며 탁한 기운을 내뿜던 사랑채는 장노인과 하인들이 달려들어 깨끗이 청소하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조 씨가 남기고 간 비열한 욕심의 흔적들은 빗자루질 한 번에 마당 밖으로 쓸려 나갔고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감돌아 다시금 선비의 기품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진사 댁을 찾아와 조 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김 씨를 오해했던 일을 사과하며 정성껏 준비한 산나물과 귀한 과일들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김 씨는 그들의 사과를 너그럽게 웃음으로 받아주며 마을의 평화가 되찾아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김 씨는 부엌으로 나가 솥에 불을 지피고 쌀을 안치며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솥안에서 밥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자 왠지 모르게 행랑채에서 덕순이가 아씨 배고파요라며 뛰어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자꾸만 마당 쪽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덕순이는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갔지만 그녀가 남긴 온기와 가르침은 김 씨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삶을 지탱하는 커다란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덕순이가 좋아하던 나무를 듬뿍 묻혀 상에 올리며 멀리서도 그녀가 밥을 거르지 않고 건강하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시어머니와 김 씨, 그리고 장노인을 비롯한 집안 식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을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밥그릇 위에 정성스레 구운 생선살을 발라 얹어주며 네가 지켜준 이 집안에서 먹는 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이 좋구나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비난이나 의심의 눈초리는 없었으며 오직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다정함만이 가득하여 밥알 하나하나에 달콤한 행복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마시는 따뜻한 순국은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식구들의 마음을 녹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어느새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며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장노인과 함께 마당에 꽃나무를 심으며 다가올 봄을 준비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덕순나무라 이름 짓고 소중히 가꾸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진사 댁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 집이야말로 진짜 복이 깃든 명당이다라며 입을 모아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김 씨를 만나는 아낙네들은 이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농사일이며 자식 걱정을 털어놓는 다정한 이웃이 되었고 김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든든한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오후가 되자 곡간을 활짝 열고 조 씨가 빼앗으려 했던 곡식들을 꺼내어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모두의 복이니 함께 나누어야 마땅합니다라고 말하며 집안의 불을 마을의 화합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의 이러한 선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직접 옷감을 끊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예전과는 전혀 다른 자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박진사 댁에 놀러와 김 씨가 건네는 맛있는 떡을 먹으며 마당에서
즐겁게 뛰어놀았고 집안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노을이 지는 산자락 아래로 평화로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김 씨는 장독대 위에 올라 마을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시련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숨겨진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덕순이가 머물던 행랑채방에는 아직도 그녀가 남긴 낡은 집신 한 켤레가 남아 있었는데 김 씨는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다짐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마을의 개들이 멀리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위협의 신호가 아니라 평화로운 일상을 알리는 정겨운 소리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 씨는 화로에 밤을 구우며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조상님들의 옛 이야기와 가문의 전통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 씨에게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를 넘어 진정한 수호자였구나라며 며느리의 지혜를 다시 한번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 씨는 시어머니의 칭찬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모든 것은 덕순이와 장노인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가족들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따뜻한 화로 열기가 방 안을 감싸고 바깥의 찬바람은 문틈을 뚫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지는 고요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는데 그 평온함은 마치 신선의 세상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의 서당에서는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박진사 댁 며느리와 어수룩한 하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을 타고 전해져 청림리 마을의 자부심이 되었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김 씨를 찾아와 지혜를 구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원망하기보다 그 고통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선택했으며 그녀의 인자한 미소는 마을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모든 문이 잘 닫혔는지 아랫목은 따뜻한지 꼼꼼하게 살피는 정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에 하던 일들이었으나 이제는 가족과 집안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어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동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보름달을 바라보던 장노인은 김 씨에게 다가와 아씨 덕분에 이 늙은이도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라며 큰 절을 올렸고 김 씨는 장노인의 손을 잡으며 오래도록 곁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박진사 댁을 감싼 사랑의 온기는 그 어떤 혹한도 이겨낼 만큼 뜨겁고 든든했습니다. 박진사 댁의 외양간에서는 소가 평화롭게 여물을 씹는 소리가 들려왔고 헛간에 쌓인 장작더미는 다가올 남은 추위에도 걱정 없을 만큼 넉넉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 풍요로움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 풍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의 조언 없이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을 정도로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고부 관계는 마을 전체의 부러움을 사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취 속에 박진사 댁의 등불은 새벽녘까지 은은하게 타올라길 이른 나그네들에게 안식처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마지막 자취가 사라지고 산기른에 흐르는 냇물 소리가 명랑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자 김 씨는 덕순이가 준옥 가락지를 소중히 상자에 넣어 갑오로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귀한 보석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가문을 구한 정의의 상징이자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동반자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년 봄이 올 때마다 그 가락지를 꺼내어 닦으며 자신에게 닥쳤던 시련과 그것을 이겨냈던 용기를
되새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의 매화는 드디어 꽃망울을 터뜨려 향기를 내뿜기 시작했고,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시작의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아침마다 마당을 쓸 때면 덕순이가 그랬던 것처럼 흥겨운 콧노래를 부르며 집안을 돌보았고, 하인들은 그녀의 활기찬 모습에 덩달아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리할까봐 걱정하며 직접 차를 우려 대접하는 정성을 보였으며, 박진사 댁은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화목하고 덕망 높은 가문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과거의 억울한 누명은 이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고, 김 씨는 그 일을 통해 만난 덕순이라는 인연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로 여겼습니다. 박진사 댁의 담벼락 위로 내리쬐는 햇살은 마치 조상님들이 김 씨의 덕행을 축복하는 듯 눈부시고 따사로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김 씨는 방 안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내일에 대한 희망찬 계획을 세웠는데,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부방을 열어 지식을 나누어 주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배움이 부족해 조씨 같은 악인에게 속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깊은 뜻에 감동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김 씨의 숭고한 정신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청림리 마을은 이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재들이 배출되는 명품 마을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나긴 겨울의 시련은 가고, 이제 박진사 댁과 마을 전체에는 축복의 계절인 봄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정적에 잠겼을 때, 김 씨는 창호지 문 사이로 비치는 은은한 달빛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이 결국 더 큰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앞으로 닥칠 그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덕순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김 씨는 자신의 마음속에 언제나 그녀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고요한 밤의 평화는 김 씨의 숨소리와 하나가 되어 깊어갔으며, 박진사 댁의 기와 지붕 아래에는 사랑과 진실이 빚어낸 영원한 행복의 기운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밤마다 아이들에게 박진사 댁 며느리 이야기를 해주며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그 아이들은 김 씨처럼 훌륭한 어른이 되겠다는 꿈을 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청림리의 겨울은 혹독했지만 그 겨울을 견뎌낸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단단하고 따뜻해졌으며, 박진사 댁은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조씨가 떠난 자리에 피어난 진실의 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진한 향기를 내뿜으며 마을의 전설로 굳어졌고, 사람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내면의 강인함과 자애로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모든 시련은 끝이 났고, 박진사 댁의 며느리 김 씨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여인이 아닌 가문의 기둥이자 마을의 어른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질고 착한 심성은 다가올 수많은 세월 속에서도 변치 않고 빛을 발할 것이며, 그녀를 도와 진실을 밝혀냈던 어수룩한 하녀 덕순이의 활약 또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박진사 댁 위에서 유난히도 밝게 빛나며 평화로운 밤을 축복해주고 있었고, 대지 아래에서는 새봄을 알리는 생명의 소리들이 조용히 울려 퍼지며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꿈속에서 먼저 간 남편인 박진사를 만나 며느리 자랑을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김 씨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덕순이와 함께 마당을 쓸던 꿈을 꾸며 평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던 불신의 그림자는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신뢰와 사랑만이 공기 중에 감돌아 잠든 사람들의 머리맡을 따뜻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혹하는 김씨를 무너뜨리려 했으나 오히려 그녀의 인품을 보석처럼 연마해 주었으며 이제 그녀의 삶은 그 어떤 추위에도 굴하지 않는 늘 푸른 소나무처럼 강인하고 아름답게 계속될 것입니다. 식구들의 고른 숨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메우고 화로의 마지막 불씨가 은은한 온기를 남긴 채 서서히 사그라지는 이 평화로운 밤에 당신도 이제 모든 근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박진사 댁 며느리가 지켜낸 그 소중한 진실처럼 당신의 진심 또한 언젠가는 밝게 빛나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줄 것이니 오늘 밤은 부디 안심하고 깊은 휴식의 바다에 몸을 맡기십시오. 밖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릴지라도 당신의 마음 안에는 박진사댁 사랑방의 따뜻한 온기가 가득 머물러 당신의 꿈길을 포근하고 달콤하게 수놓아 줄 것입니다. 마지막 촛불을 끄고 누운 김씨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결실이었으며 그녀가 남긴 어진 행적은 마을의 역사가 되어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기나긴 밤의 끝에 밝아올 아침은 오늘보다 더 찬란할 것이며 그 빛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창가를 공평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잦아드니 당신의 영혼 또한 대지의 품 안에서 가장 안락한 쉼을 얻어 내일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잠에 드셔도 좋습니다. 어질고 착한 마음은 결국 가장 큰 복이 되어 당신의 머리맡을 지켜줄 것이니 오늘 밤은 부디 평온하고 고요한 꿈길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보다 더 눈부신 햇살이 당신의 창가를 비추며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들려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맡기어 편안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당신의 오늘 하루는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그 예쁜 마음씨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답니다.